같은 나무인데 저장성이 다릅니다. 농민 여러분, 같은 나무에서 같은 습도로 수확한 후지라도 저장고에 들어간 뒤 반응은 같지 않았습니다. 2026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수관 상부와 하부 과실을 나눠 여러 CO2 조건에서 180일 동안 저장했습니다. 그 결과 상부 과실은 3% CO2 조건에서 품질 유지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하부 과실은 1% 조건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은 후지이고 습도까지 같아도 나무에서 달려있던 위치에 따라 저장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3%와 1%라는 숫자를 우리 저장고의 권장 농도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CO2 숫자 자체가 아니라 수관 위치에 따라 과실의 저장 반응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저장고에 들어간 뒤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에서는 상부 과실이 충분한 광을 받아 당 축적과 항산화 방어 능력, 세포막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저광 환경에 놓였던 하부 과실은 수확 당시의 생리 상태부터 달랐고 높은 CO2 스트레스에 더 민감했습니다. 결국 수확 전까지 과실이 경험한 수관 광환경이 착색과 당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뒤 저장 반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장성은 저장고에 넣는 날부터가 아니라 이미 과원 안에서부터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가에서 연구의 CO2 농도부터 그대로 따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장 온도와 산소 농도, 습도와 후지 계통까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의 저장 조건을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올해부터 해볼 수 있는 것은 수관 위치별 과실을 처음부터 섞지 않고 시험적으로 저장해보는 것입니다. 대표 나무 몇 그루를 정해 상부 외곽, 중간, 하부 내부 과실을 각각 다른 컨테이너에 담아보십시오. 이때 수확일과 습도, 과실 크기를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맞추고 같은 조건에서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생긴 차이가 수관 위치의 영향인지 다른 조건의 영향인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장기 저장용 부사를 고를 때도 거색이 좋고 크기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한 로트에 넣기보다 어느 나무의 어느 위치에서 나온 과실인지까지 기록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한 광을 받은 과실과 내부 저광과를 따로 저장해보고 과대과가 많은 강수세 구역이나 고두가 반복됐던 구역도 별도 로트로 비교해 보십시오. 이때 당도와 경도, 크기가 너무 다른 과실끼리 비교하면 수관 위치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표준 분리수확 기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근 후지 연구에서 확인된 차이가 내 과원에서도 반복되는지를 농가 스스로 검증해보는 방법입니다. 저장성을 이야기하면 고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두를 단순히 과실에 칼슘이 적어서 생긴다고만 이해하면 실제 과원에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지 과실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과실 꽃받침 쪽 끝부분의 껍질을 분석했을 때 수용성 분해계 마그네슘, 칼슘 비율이 고두 발생과 정상과를 구분하는 데 좋은 판별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후지 연구에서도 고두과는 정상과보다 칼리칼슘, 마그네슘 칼슘, 질소 칼슘 같은 양분 비율의 불균형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반 분석기관에서 과실 전체의 칼슘과 마그네슘 총함량을 검사하는 것과 이 연구의 수용성 마그네슘 칼슘 분석법은 같은 검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비율은 절대적인 고두 판정 기준이 아니라 같은 과원 안에서 구역별 차이를 비교하는 참고자료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 발표된 또 다른 후지 연구는 칼슘을 얼마나 넣었는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줍니다. 고질소를 한 번에 공급한 처리에서는 토양의 수용성 교환성 칼슘이 감소했고 과경에서는 칼슘이 옥살산 칼슘 형태로 고정되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적정 수준의 질소를 나눠 공급한 처리에서는 토양의 칼슘 이용성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과실 조직으로의 칼슘 분배도 상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칼슘의 총량만 아니라 나무 안에서 이용 가능한 형태와 어느 조직으로 배분되느냐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9월에 질소를 추가로 나눠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고질소와 불균형한 질소 관리가 칼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과원 안에 간단한 저장 위험 지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수관광이 좋고 습기와 경도가 균일하며 생리장애 이력이 적은 구역은 장기 저장 비교 후보로 표시하고 내부 저광 구역과 과대과가 많은 강수세 구역, 고두가 반복됐던 구역은 따로 표시합니다.
수확할 때 이 과실들을 섞지 말고 컨테이너에 구역명을 표시한 뒤 같은 조건에서 저장해 보십시오. 출고할 때 경도와 부패, 고도와 내부 장애를 다시 기록하면 어느 위치와 어느 나무에서 저장 손실이 반복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해 기록만으로 저장 적합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 3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쌓으면 우리 과원의 어느 위치에서 나온 부사가 장기 저장에 상대적으로 약한지를 자기 농장 자료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9월 부사를 스패드와 잎 질소, 수관광과 위치별 과실 차이로 진단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그 차이가 수확 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장 중 과실의 반응 차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최근 후지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사과 농사는 모든 나무에 똑같이 비료를 주고 모든 과실을 같은 방식으로 수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 안의 위치와 생리 상태를 측정하고 저장 목적에 따라 과실을 분리해 실제 결과를 기록하는 정밀 관리가 그 시작입니다. 농민 여러분, 같은 나무의 사과라도 자란 위치와 생리 상태가 다르면 수확 뒤 저장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전량을 한꺼번에 바꾸기보다 대표 나무 몇 그루에서 상부와 하부 과실을 나눠 저장해 직접 비교해 보십시오. 작은 기록 하나가 내 과원의 저장 기준을 만들고 몇 년 뒤에는 어떤 사과를 오래 저장하고 어떤 사과를 먼저 출하할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함께 모든 알림까지 켜두시고 더 깊이 있는 재배와 저장 자료는 보라루키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에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라루키였습니다. 올해도 좋은 사과 안전하게 수확하시고 끝까지 좋은 품질로 출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